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임홍진입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16일 이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감염 원인을 알기 힘든 이른바 깜깜이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짚어보고 지역 감염 대응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론에 앞서 실내 마스크 쓰기 행정조치 명령에 따라서 오늘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토론에 임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강영석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세 번째 대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 과장님, 최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또 주목해야 될 점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전과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이전에는 지역 간의 전파보다는 지역 내에서 전파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우리나라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역 내 전파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전파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좀 우리 도민들께 주의 깊게 기억에 담으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각 전문가들이 3단계로 상황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상향 조정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이요. 지금 현재 기존의 대구 경북 사태 때 상향 조정을 했을 때 거리두기 이동량 감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감염병을 예방을 하는데 이동하고 만남을 제한을 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거의 40%가량 이동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활동량 감소가 20%가 채 안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조치에 또 발생 상황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앞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건데요.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켜주셔서 다른 데보다는 상황이 그나마 낫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2차, 3차 감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깜깜이 감염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적다 하지만 타 지역의 확진자들이 뒤늦게 역학조사로 해서 도내의 동선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을 방역당국과 우리 도민들께서 공감을 해 주셔야 되는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때는 청정 지역으로까지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에 10명까지는 아닙니다만 그에 준하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서 그 숫자는 좀 전국적인 비중에서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전국적인 확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전국적인 상황도 지난 6개월 동안보다 최근 2주 동안의 상황이 매우 급증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런 부분 저런 공간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를 지켜주셨으면 되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공간보다는 막역한 사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디나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 어떤 종교단체, 국한에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은 다른 기관, 다른 단체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소리 전북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전북에서도 매일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되고 또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확진자가 이제 전북대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병원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었죠.
현재 전북대 병원에 입원 중인 확진자, 또 전담 의료진, 또 사용 가능 병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보도로 접하셨을 텐데요. 얼마 전에 호흡기 증상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입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을 하였고, 이제 환자는 곧바로 음압 격리병동 치료를 시작했고요. 이제 직간접적으로 노출이 됐던 의료진 그리고 같은 공간을 공유했던 환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추가 확진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응급실 역시 방역을 곧바로 이제 완료를 하고 폐쇄 조치는 그 다음 날 24시간 이후에 진료 개시는 바로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도내는 최근 이제 재확산 추세가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까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북 지역에 있어서는 더 빠른 속도로 환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지난 4월에 타 시도에서 이제 환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이 있을 때 사실 이제 지원 병상으로 사용을 했던 코로나19 전담 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환자가 증가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저희 병상에서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 격리 병상에서 넘어서는 수치가 된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사용했던 이제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던 예비 병실 그리고 예비 의료진이 투입이 되는 프로토콜이 다시 적용될 예정이고요. 환자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이처럼 코로나19의 증상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열이 있거나 병원에서 관리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코로나19의 검사 결과를 대기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완충 병동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감염관리실 이하 코로나 전담팀 그리고 중환자 팀까지 이런 진료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 환자 증가세가 현재 추세로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병상 부족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또 타 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하루 이제 4~5명 정도의 환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환자 발생 몇 명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될까요? 저희가 국가 지정 격리 병상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음압병실 8병상에 일반 병실까지 해서 21병상이 있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감염 격리 병상으로 이제 호흡기 진료 센터에 이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병동을 이제 유동적으로 코로나19 전담 병동으로 4월에 사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뭐 30명 이상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들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우리 전라북도는 중증 이상의 환자분들을 모시는 경우 그리고 중등증, 경증, 또 뭐 무증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1000여 명의 환자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실 확보보다 거기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헌신 봉사도 시간이 길어지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요. 보다 병실 준비보다 더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환자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수 전라북도 교육청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학생들이 개학이 시작되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교육당국의 걱정도 클 텐데요. 현재 도내에서 개학한 학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숫자가 767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74.5%인 572개 학교가 8월 28일 현재 이렇게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학교별로 등교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급별로 또 지역별로 또 학년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에 학교 밀집도 완화 기준을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유초 중학교의 경우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3분의 2로 이렇게 유지하도록 지침을 각 학교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입시나 진학 지도를 위해서 가급적으로
가급적 등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밀집도가 3분의 1이라는 것의 의미는 초등학교 같으면 6개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 학년은 등교 수업을 하고 4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주 만에 한번 등교를 하게 되는 게 셈이네요. 이제 격주로 할 수도 있고 네. 격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일을 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학교마다 좀 상황이 좀 네. 다를 수 있고요. 그 학교마다 좀 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이 좀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등교 방안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어촌에 이렇게 소재하는 그런 학교들은 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전교생이 등교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완화 조치에 따라서 학교 밀집도를 지킬 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사정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 대비해서 또 원격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대비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미 원격 수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1학기 때 훈련이 다 돼 있어서 이미 준비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지금도 3단계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산 생명평화청의 정북기독행동 대표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은 하나가 지목된 게 광화문 집회 아니겠습니까? 네. 한기총 대표로 있는 정광훈 목사가 주도를 했고요.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찬반 많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그 중심 주도 인물이 전광훈 씨라는 점에 대해서 개신교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참담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또한 죄송스럽다는 참회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나 아니면 종교인의 눈으로 보나 전광훈 씨의 8.15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국가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시듯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일종의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갈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 자체가 재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몬 그 주범이 다름 아닌 전광훈 씨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신자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이 사람은 국가 중대 범죄를 범한 범죄인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완치되는 대로 체포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국가의 안녕과 우리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 대표님. 그런 가운데 최근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직접 이제 교회를 예. 에서 몸담고 계시고 목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이제 교회들의 예배나 방역 수준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전북의 일간지가 우리 전라북도만 놓고 보자면 한 75% 정도는 일단 그냥 대면 예배를 본 걸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는 전라북도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주로 이제 시골 농촌 교회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점에서는 전주시청에서도 별도로 온라인 교육 예배에 대한 홍보나 교육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주로 큰 교회들 이런 경우들은 물론 일반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누가 뭐라고 안 치요. 그러나 지금은
이건 저는 코로나 전시에 준하는 상태다. 이럴 때에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일반 이 대교회에서 그렇게 강행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 개인이 한 사람이 교회이라고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소위 먼저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잘 사느냐. 교회 안에서만 썬데이 세인트로 잠깐 일요 성인이 아니라 밖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고 밖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반 이웃들이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곧 예수의 삶을 따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 과장님, 뭐 전라북도 차원에서 뭐 휴일에 종교시설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는 것이 전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뭐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런 행정 조치 명령을 내릴 때 뭔가 체벌을 위한 것보다는 협조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어려운 우리나라를 지금의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아마 뭐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현장에 나가서 적발이 아닌 안내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제 전북 지역 목사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압수수색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방역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뭐 경찰과 이제 뭐 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참가자, 동선, 또 그다음 현재 감염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뭐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군과 또 경찰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서울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인솔자로 그 알려진 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또 직접 방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고요. 이제 일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명단 확보를 위한 뭐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도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아니면 일반 의료기관을 통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대부분의 그 대상자분들은 검사를 마쳤습니다. 극히 소수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고요. 현재 이제 그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고발 조치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때 이동통신사 중에서 일부가 그 협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뒤늦게나마 또 300여 명의 명단이 저희에게 넘겨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함께 지금 조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만 우리 도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에 그런 대상자분들 아실 수도 있거든요. 좁은 동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그 지역에서는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낙인이라든지 그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위기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리 교수님, 광화문 집회뿐 아니라 같은 날 뭐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도 있고요. 경찰관 등 중에서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에서의 감염이 위험하다,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 김 교수님,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거리두기나 집회 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반증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러스는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는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개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환경 자체가 바이러스에게는 가장 확산이 유리해지는 환경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재확산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첫 대규모 확산 시기에서도 집단 감염이 처음 그 시발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첫 확산 때보다 이번 재확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의학계에 계속 권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수도권에서의 집회 이후에 지금 보고된 바에 따르면 여기 900여 명이 초과된 상태거든요. 연관 확진자 수만. 이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우리나라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세가 너무 길어지면서 강 과장님 지적했던 것처럼 일반인들이 이 개인 방역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느슨해졌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조치를 시행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률도 정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곳은 일부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의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은 업무 시설이라던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그 생계와 연결이 되는 많은 지역들이 수도권에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집회 한 번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의 생활을 위해서 수도권을 방문해야 하는 일일 생활권으로 심지어 출퇴근까지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인 확산이 사실 첫 확산 때보다는 더 쉽게 일어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경각심이 느슨해져 있는 상태에도 또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이 길어지면서 이 바이러스들이 생명력을 이 변이형을 만들면서 또 다르게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 발견된 GH형이라는 변이형이 전파력이 굉장히 높아진 그 단백질 돌기를 가지게 된 바이러스다라는 점을 또 이제 알려지기도 됐는데요. 최근 저희 그 환자들을 분석을 했을 때도 이런 변이형들에 의한 확산이 좀 많았다라는 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초기에 비해서도 더 긴장을 해야만 하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의 이런 그 집회 이후에 생겼던 대규모 확산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걸릴지 모른다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반인들이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 어디서 본인이 이제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사례가 경기도에서 있었지 않겠습니까? 대형 커피숍인데 에어컨을 통한 공기 전염, 네네. 바이러스 전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스크를 쓴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다수의 고객들이 이제 양성 판정을 나왔습니다. 뭐 저희들이 오늘 뭐 처음으로 이렇게 모든 출연진 또 사회대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마스크 쓰기의 중요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강조를 해왔고 예.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감염의 루트가 호흡기, 비말 감염 경로인 것이 가장 확실화되고 있고 따라서 마스크 착용은 개인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확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냉방기의 사용이 함께 일어나면서 이 공기 흐름 확산이 사실 굉장히 넓은 공간까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도 이번 커피숍이라던가 대형 매장에서도 이제 은연중에 전파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실내에서는 그만큼 환기를 같이 해주시는 것 역시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내 안에서는 이제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은 생활화해야 하지 않겠는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예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대 김 교수님,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 또 뭐 주의해야 될 점,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마스크 착용 주의법을 누누이 이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가장 많이 뜨이는 게 이제 코는 열어두시고 지금 이제 오늘 출연해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께서 그리고 사회자분들께서 코를 다 덮어주신 것처럼 마스크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시고요. 코하고 입이 전부 다 완벽히 막히도록 그리고 느슨하지 않도록 본인에게 잘 맞춰서 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동하실 때는 마스크를 오히려 착용을 잘 하시다가요. 저희도 진료실이나 어떤 실내에 들어와서 대면에서 또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또 마스크를 내리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실수들을 좀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말을 하거나 할 때 비말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내에서가 실외에서보다 더 필요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행정 조치 명령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제 계도 기간이고 약 2달 후에는 이제 의무화해서 뭐 본격적인 단속을 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은 관련해서 일단 계도, 지도, 단속을 이제 할 계획인데 실제 현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마스크 착용 어떤 수준입니까? 또 예, 꼭 필요하고 예. 또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의무화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24시간 행정력이 미쳐질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지켜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고 진술을 하십니다. 아까 우리 김소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는 데까지는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스크를 벗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를 잘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냥 일상에서 이동을 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보다는 누군가 대화를 나누실 때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 MBC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주신 거에 대해서 방역관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 대변인님,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모이는 학교 현장 마스크 착용 수칙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인지 몰라도 감염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 학교에서는 이제 감염 사례가 한 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또 방역 수칙 어떻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8월 28일 현재 우리 도내 학생 중에서 확진자로 이렇게 나온 학생은 상반기 때 이렇게 발생했던 전주 모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또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고 또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개학을 3일 앞두고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자기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서 학교에 일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 개학을 하면 등교할 때 한 번, 그리고 점심 먹기 위해서 급식실로 이동할 때 한 번, 하루에 2번씩 발열 체크를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감염 의심 환자나 또는 확진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각 학교별로 모의 훈련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교실, 실내지 않습니까? 이런 실내를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좀 방역 소독을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지원한다든지 방역 관련 각종 지원들을 저희 교육청에서 철저히 해서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국산 대표님, 종교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같은 개인 위생 수칙에 대한 홍보 활동이 많이 펼쳐질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 뭐 교인들이 잘 따르고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현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배웠는데요. 예. 저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각심도 매우 좀 높은 걸로 알았는데 우리 강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접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평상시 남들 보기에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는 이렇게 벗는 이것 매우 참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이제 종교계 우리 뭐 종교 시설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가능한 한 그런 모이는 집회를 자제하고 소위 뭐 온라인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뭐 쉬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사람이 모이는 그런 그 기회를 이렇게 좀 줄이고 자제하는 것이 이렇게 종교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단위의 현명한 그 대처 방법이 아닌가. 물론 말씀들은 하죠. 야, 마스크 끼야 한다, 손 씻어야 한다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렇게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이런 어떤 우리가 몰라서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오늘 좋은 자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만약 저희들 마스크 안 쓰고 이 토론을 오늘 했다면 시사 토론 정말 웃기는 토론이 됐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신천지발 대구 경북 사태와 이태원발 수도권 확산 사태를 그런대로 잘 극복을 했지 않겠습니까? 차제 이번 코로나19 전국 확산 상황도 잘 극복을 해야 될 텐데요. 강 과장님, 현재 정부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거리 2단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도 있고 불만도 많이 쏟아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3단계까지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 2단계하고 3단계 그것도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2단계와 3단계에 우리 개개인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냥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거기 때문에 단계의 차이점은 없는데요.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좀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3단계로 격상을 하지 못하고 좀 망설이는 이유가 그분들의 피해 때문입니다. 모든 개개인이 지켜주신다면 단계 상향 조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2단계는 인원을 제한하고 또 권고하는 내용으로 대응을 하고요. 3단계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인원수가 10명 이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금지하는 내용으로 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다른 집회, 기관, 단체의 구성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의 제한이라든지 권고다, 금지다 그런 내용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국민들이 잘 지켜주시는 그 기본에 충실하면은 단계 조정이 없이도 가능할 수 있는데요. 다만 다중 이용 시설의 위험도를 구분을 해서 고위험, 중위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것도 밀폐, 밀집, 밀접 그런 공간을 주로 그 위험도를 따져서 분류를 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밀폐, 밀집, 밀접된 곳에 가시면은 이걸로써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수, 장소를 제한을 하는 게 2단계, 3단계의 구분이기 때문에요. 짧게 갖는 게 좋습니다. 짧게 빨리 안정화를 시켜서 소상공인들 피해 최소화시키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리 교수님,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또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방역과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역 문제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 또 우려되는 점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체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2단계, 3단계의 내용과 이제 얼마나 더 강력한가 보다 더 앞서는 게 이것을 얼마나 지켜주시는가가 문제인데요. 사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을 해서 그동안의 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2단계의 그 권고안을 제대로 지켜주신 일반인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을 3단계로 격상을 해야만 움직여 주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 격상을 더 빠르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일반인들이 받게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격상을 하지 않으면 전달이 되지 않으니 격상을 하자. 하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단계 격상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이나 그 밖의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격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으신 분들이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와 주셨는데 이제 7개월, 8개월 차가 되면서 이 잘 지키셨던 분들의 박탈감, 허탈감
열심히 지켰는데 일부 지켜주시지 않은 분들 때문에 이 무너지는 것에 오히려 이 경각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무너지고 협조가 더 떨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격상을 하고 단기간에 끝내서 이 방역을 잡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가 전문가의 의견이고 저도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의 방역 지침에 따른 어떤 권고안에 대한 협조가 권고 정도로는 부족하다면 격상해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면 결국엔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뭐 그런 필요성을 검토해 보는 상황인데 당장 3단계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강 과장님, 3단계 시행상 물론 이제 우리가 자진해서 뭐 3단계를 다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행정기관에서 뭐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단속이라든지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인력이 됩니까? 사실 매우 부족합니다. 시군 공무원들과 우리 도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여러 그 공무원들이 전부 다 나선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도중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24시간 행정력이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점검하는 그 순간에는 지켜질지 몰라도 그 외의 순간에는 그분들의 몫이고 우리 도민들의 몫이기 때문에요. 사실 단계 조정 그리고 점검만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제 결식상될 경우 또 학교 현장에서 받는 그런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예상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이 되어지면 등교 수업은 전면 중지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제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휴업 조치가 내려지는 그런 조치가 이렇게 발효가 될 겁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지역별로 권역별로 좀 차등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3단계 시행할 경우 고3 학생들도 역시 뭐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고3 학생들도 등교할 수 없습니다. 네. 또 수험생 또 수능일이 변경될지 현재는 뭐 교육부에서는 12월 3일을 고수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확산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에 대한 플랜 B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그런 수능 플랜 B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는 있고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수능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교육부는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은 7월 중순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이고 수험생 중에서 이게 확진자가 많아서 정상적인 수능 운영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경우는 수능을 2주간 더 연기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후에 수능을 시행하자고 이렇게 주장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국산 대표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되면 물론 이제 예배도 전면적으로 중단이 될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제 좀 전에 이제 소규모 교회 같은 데는 온라인 예배가 어렵지만 또 우리 국산 대표께서는 뭐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론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또 정부가 이런 소규모 교회, 종교시설에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주시에서는 온라인 예배 지원단을 꾸려가지고 뭐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시책도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매우 좀 특수한 상황인데요. 예. 그냥 일상적으로 일요일 날이면 예배를 보는 게 그냥 습관화가 돼 있고 그런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까지 갈 경우에 이제 뭐 목회자들이나 일반 소위 신도들도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긴 한데 우선 말씀하신 그 온라인 예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 줄 게 특별히 없어요.
교육 좋다, 그죠? 교육 정도. 그러니까 교회 예배 관계자들한테 소위 이제 어떻게 줌이나 뭐 유튜브나 이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까지는 가능한데 일반 교인들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활용하는 이 부분이 요즘 뭐 교회가 주로 뭐 젊은 층보다는 소위 그 장년층 이상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 뭐 그냥 전화만 받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카톡만 혹시 뭐 보시든지 이런 정도지 유튜브를 어떻게 챙겨서 내가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필요하면은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책임자가 어떻게 온라인 시스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가를 자체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리 교수님,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하면서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하루하루 뭐 소식이 나오고 거기에 또 일반 시민들이 또 일비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혈장 치료제라는 게 또 뭐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게 어떤 내용이고 또 국내 또 상용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아마 관심을 가지게 되신 게 미국 식약처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혈장 치료제를 긴급 승인을 하면서 아마 이제 많은 일반 분들도 혈장 치료제라는 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혈장이라는 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건데요. 저희 혈액 안에 있는 액체 성분입니다. 이 액체 성분 안에는 우리 몸에 많은 단백질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수혈을 받을 때 붉은색 혈액 이외에도 이 혈장 수혈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완치자, 코로나19의 완치자의 혈액 안에는 이러한 중화 항체가 있을 것이다. 이 중화 항체를 다른 환자에게 투여해주면 면역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원리를 기초로 해서 하게 되는 치료가 혈장 치료와 혈장 치료제를 이용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이 혈장 치료는 사실 수혈 치료로 되기 때문에 이제 올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잠깐 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혈장 치료제는 이 혈장 성분 중에서도 이 완치자의 몸에 있는 중화 항체 성분만을 추출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치료제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녹십자사에서 이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혈장 치료제가 일단 일반 임상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상부터 좀 긴급하게 바로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속한 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진들의 또 파업이 요즘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과 또 겹쳐 있어서 의료 공백은 없는지 혹시 뭐 좀 현재 몸담고 있는 전북대학교 네네. 병원의 경우는 네네.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도 역시 전공의 그리고 이제 전임의 선생님들은 의료 파업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련 병원들이 같은 상황에 있는 상태이고요. 전문의로 구성을 해서 지금 일정 당직을 짜서 비상근무 체제로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수련 병원의 진료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올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좋은 그 대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영숙 과장님,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모두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병상이나 또 생활치료 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생활치료 뭐 센터 확보 뭐 어려운 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9월 1일 날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환자 이제 발생 분류를 보게 되면은 뭐 중증 환자 뭐 5% 뭐 대략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분들이 80% 정도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의료진들이 중증의 환자분들이나 경증의 환자분들이나 들어가는 노력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모시면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대응이 좀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중앙에서는 홈케어 방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현재 한 70실 정도 규모로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9월 1일 개소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경증의 환자분들은 그곳에 모셔서 의료진들이 뭐 하루에 여러 차례씩 건강 검진을 해드리고 또 그런 시간대가 아니더라도 본인들께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지근에 있는 종합병원급 옆 그 근처에다가 생활치료센터를 개소를 하는데요. 그곳으로 모셔서 또 뭐 정밀하게 관리를 해드리고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런데 이제 이런 생활치료 신세대라는 거나 이제 전염병 이제 전담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 완치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그 완치가 되셔서 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한 2주 정도는 그분들하고 뭐 직접적으로 전화 통화를 해서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도 최근에 이제 타 국가에서 재감염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실 때 감염 전처럼 똑같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리고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저희와 함께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 재감염 사례는 우리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과 확산 상황, 또 학교 현장의 방역 대책, 지역 확산에 대한 방역 대책에 대해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못다 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토론자들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국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뭐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그게 지도자이든 일반 신앙인이든 간에 저는 신앙인 이전에 먼저 사람이다. 신앙인 이전에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시민이요 국가 국민의 한 사람이다라는 자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의 한 사람이라는 자세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전광훈 씨의 경우는 뭐 특별한 저는 뭐 변종 케이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두 가지 점만 조금 더 이렇게 서운한 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 문재인 정부의 그 공권력이 제대로 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좀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지난 2월 24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가 들어가 있었는데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준 사법부의 행태도 그렇고 집회 금지 명령을 서울시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뭐 100명 이내는 괜찮다라고 두 군데 허락한 것도 그렇고 또 그 부분을 그러면 100명 이내가 이상이어서 10,000명, 20,000명, 30,000명 되는데도 경찰 공권력은 전혀 제대로 힘을 안 쓰고 민주노총이나 일반 시민단체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하는 집회를 불허할 때에는 원천적으로 광화문 지역을 전체적으로 차벽을 쌓는 이런 정도의 힘을 보여줬던 공권력이 과연 어디에 갔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끝으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연일 무더위에도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의료진님들 그리고 일자리 문제로 고통하는 청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영수 대변인. 8월 28일 0시 기준으로 일일 감염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71명이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참 걱정과 염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그 불안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숱한 고난, 역경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가 돼서 그 위기들을 잘 극복해 왔듯이 오늘 이 위기도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면 무난히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방역에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또 원활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안전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김소리 교수님.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잡히지 않고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초기에 서로 위하고 함께 이겨내고자 했던 마음들도 역시 약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때입니다. 이 감염 확산 속에서 오히려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감염은 함께 극복을 해 나가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자고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소홀해졌는데 소통에만 거리두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 이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함께 극복해야 할 감염병이 전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 과장님. 네,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건널목 반대편에 소년이 있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만들지를 않았는데요. 그의 책임이 아닌데 정말 성실히 지켜주는 모습을 보고 미안하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그 마음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이라고 하니까요. 폭염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지역에서도 깜깜이 확산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토론에 적극 임해주신 출연자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